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 이 양적 구성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최근에 꽤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당에 좀 기민한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투수, 책사 누가 더 등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모였고 그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모양새로 좀 등장을 한다면 하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이 정식으로 등판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아직까지도 두 사람 다 꼭 내가 등판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결국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멤버드 선대위가 출범한 지 10일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상대 후보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위기감이 계속 팽배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찬 그리고 양정철 두 사람의 등판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과거에 확실한 승리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기록이 나온 것은 두 사람이 뭐 다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특별한 선거에 대한 전문가라는 그런 능력이 입증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선대위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좀 기민성,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에 부인 낙상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오전에 일찍 발표해가지고 오후 내내까지 가짜 뉴스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에서 제대로 즉각적인 이제 대처를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반성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이제 메모드급으로 가다 보니까 좀 수직적으로 관료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평적인 소통이 좀 안 되고 특별히 좀 2030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좀 절박감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역시 워낙 메모드급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결국은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 대변인께서는 양정철 전 원장 조금 전에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만나갖고 절박감이 없다, 후보만 죽어라 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좀 나설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비례대표 모임 이후에 기자 백브리프를 통해서 선대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좀 그렇고 예. 후보에게 직접 자문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장 양정철 전 원장이 아마 선대위에 합류해서 책사 역할을 하고 선대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듯 싶고 현재 이 민주당 선대위의 문제는 구성도 구성이지만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기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불가피하게 당분간 이 상황이 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전 원장도 당장 뛰어들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해찬 전 대표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가 굉장히 그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력도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과연 현재의 정권,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중도층으로 갈 수 있느냐, 예. 외연을 확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이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색깔이 꼭 맞지는 않은 편이에요. 오히려 강성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이해찬 전 대표가 소구력이 있습니다만 중도층에는 오히려 지금 현 정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도 조기에 등판을 해서 선대위를 장악하는 게 내부적으로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숫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당분간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차별성 내지는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어느 시점이 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의 약간의 열세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중도층을 잡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일단 진보 진영,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더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지금 진보 진영에서 분류하는 기득권 그룹들이 있잖아요. 검찰이라든지 언론, 그리고 기획재정부까지 그 대상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연일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진보 진영을 먼저 결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집토끼 전략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말이죠.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도가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적 지지층의 결집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진보적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언론 때리기, 검찰 때리기를 강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정책 차별화입니다. 현재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가는가 동시에 그렇지만은 정책적인 차별화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정책적 차별화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최근에 굉장히 좀 너무 이동과 메시지가 많았다. 따라서 좀 집중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좀 이동을 좀 줄이고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내는 부분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그동안에 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이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 이 리스너 정책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 5천 명이 직접 뛰어가지고 프랑스 국민들을 한 2만 명 정도 만나가지고 심층 국민 면접 결과를 내놔가지고 그걸 선거 전략에 반영해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정책을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뭐 청년들 한 300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국민들 10,000명을 만나가지고 그 국민들 10,000명을 만난 인터뷰 결과를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선거 전략이 그대로 주요할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진보층 결집하는 동안에 윤석열 후보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뭐 마냥 기다려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우선 보면은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모토가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집토끼 전략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은 많은 차별화를 시도를 한 거예요. 이재명 다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중도층에는 소구되지 않았던 거예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고 해서 우선 처음에 음식 총량제 얘기했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중도층에 접근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금년도 세수 초과분을 원래 국가재정법상 보면은 그동안에 빚졌던 걸 갚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이걸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막 막무가내로 법 위반 소지도 있으면서 공직자들 저렇게 몰아가는 게 과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에 중도층이 얼마나 호응을 할까? 저는 이 의문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30% 초반대 이제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국정수행평가 지수가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중반 내지는 중반을 상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정부와의 본격적인 차별화도 사실은 시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앞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당 전체 원팀이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전체 의원들이 합류하는 선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선대위하고도 지금 벌써 삐거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대위 당하고 협의되지 않은 정책들을 막 내보내고 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습하다가 보면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중도층을 찾아가려는 노력 2030 세대 찾으려는 노력하고 있고 당선 선대위가 뭐 공룡 같다 아니면 기민하지 못하다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 딜레마에 지금 빠져서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여하의 지금 있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얘기가 나옵니다. 영입을 어느 정도 공을 들여왔고 그것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를 한다. 긍정적인 효과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종호 교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더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한길 전 대표가 합류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가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은 합류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방향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김한길 전 대표의 의미는 역시 이제 첫 번째로는 반문 빅텐트의 중심이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당 대표까지 했지만은 탈당해서 안철수 지금 대표하고 손을 잡고 국민의당을 사실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비노 또는 이제 비문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요. 국민화합위원장을 맡긴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국민화합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국민통합위원회요? 국민통합위원장. 예.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뭐 비노 비문 인사 그리고 호남 인사 들을 이제 대거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만약에 단일화될 경우는 그 단일화의 링크 역할을 좀 맡기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역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원톱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오는데 그렇지만은 거기에 정권을 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면서도 지금 이제 총괄선대본부장은 한 명이 아니고 네 명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무총장은 지금 본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맡기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학의 전 대표가 오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까지 어떤 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은 원톱을 갖추면서도 어느 정도 또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포석에서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계속 열거를 해주셨는데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반문 빅텐트의 중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계 인사들, 호남 출신 인사들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으로 대부분 떨어져 나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김한길 전 대표를 통해서 국민통합위원회에 합류를 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균형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그동안에 뭐 소규모 선대위 그리고 실무형 선대위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우려가 있고 사실은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실무형 그다음에 효율적인 조직 그리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얘기했던 기존의 참모들하고 같이 하는 조금 방대한 조직 이게 처음부터 부딪혀왔던 지점인데요. 저는 뭐 양측에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최근에 1년여 전 보도들 통해서 소개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후보의 생각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수용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완톱 총괄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각 그 경선 후보를 같이 뛰었던 원희룡 지사나 나경원 전 대표 등등을 포함한 선대위원장급, 그리고 실무선으로 할 수 있는 선대본부급들 해서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선대위가 대충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선대위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별도 위원회를 갖게 될지, 이건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하고는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의 좀 구원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그런 관심의 초점이 가 있고, 권성동 전 비서실장은 아마 사무총장을 좀 맡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괄 선대본부급으로 쭉 병렬적으로 놔두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얘기했던 총괄 선대본부장급을 두느냐, 그러니까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두느냐 마느냐, 뭐 이런 몇 가지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아들 문제 때문에 중도운전 캠프에서 하차했던 장제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은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의 마지막 지점들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만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좀 있고 해요.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오늘 내일간 정리가 돼서 조만간 선대위 전체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대위가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오전에 상당히 상반된 두 가지의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오전에 권영세 의원은 인터뷰를 했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원톱 체제로 가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가 하면 이재호 상임고문은 어제 오늘 인터뷰에서 일단 총괄 선대위원장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전히 고비가 좀 남은 것 같아요. 큰 고민은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호 고문하고 그다음에 김무선 전 의원 등 네. 계속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적인 얘기들을 좀 하시고 예. 계시는 편이 있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그렇고 예. 충분히 좀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구조적으로 대선을 치르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역량에 대해서 예.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발들은 이제 수용을 하면서 전체 큰 윤곽은 대강 잡힌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요. 최근 민주당이 기재부 재정당국과의 이 갈등 구도가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사실 집권여당에서 이 재정당국을 이렇게 때리기에 나서는 것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과세수 관련된 좀 얘기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과 재정당국이 보폭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비판이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걸 꼭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 오차율이 무려 17%나 낮다는 것은요. 우리 재정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반성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에서도 송구스럽다고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이유는 지금이 코로나19라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예측이 돼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정책을 펼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무려 50조나 초과 세수가 났다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0조대 초반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19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의로 지금 은폐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고의성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좀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때마다 내세운 대응 논리가 뭐였냐면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무려 50조나 초과 세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초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주지 않았겠는가라는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자신이 이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강공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기재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지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양자 간에 좀 지혜롭게 대화를 좀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선 레이스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국회는 또 한 가지 예산 정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정당국과의 이 연관성이 워낙 깊고 그리고 일상회복지원금 같은 것들을 놓고 또 여야의 또 견해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봐요.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겁박을 하듯이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테지만 여기서도 애초에 세목과 관계없는 것들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는 증액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시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딱 4, 5년 전만 볼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법을 잘못해서 위반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신분을 보장을 못 받고 그만두고 옷을 벗고 나갔던 것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었던 일이에요. 이거 다음 정권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국가재정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마구 저렇게 요구를 하는지 민주당이 아무리 그 지금 대선을 앞뒀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차분하게 정신 차리고 저항할 건 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와대도 어제 보니까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놔두고 있는데요.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저는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잘못된 규정, 잘못된 법을 가지고 예산을 잘못 정리하는 사례를 남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심의도 저는 정부에서 올라왔던 초안들이 여야 합의가 거쳐서 잘 정리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무리한 시도, 그다음에 법을 뛰어넘는 시도, 위험한 시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는 기재부가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려 세수 오차 추계율이 17%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올해 지금 604조로 지금 잡혀 있는데 초과 세수가 50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그런 오차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고요.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초과 세수는 분명하게 쓸 용처가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체의 40% 이거는 지방 교부금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전체 30%는 국채를 갚는 데 써야 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 위반을 하고 얘기를 단정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어떤 시기에 정리할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당정 그리고 또 여야 간의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또 공직자들이 법에 맞게 잘 처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박 대변인 반론도 간단하게 듣고 넘어갈까요? 지금 뭐 10조가 됐든 19조가 됐든 10조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상 30%라고 말씀드린 3조예요. 19조면은 6조가 좀 못 되는 돈이에요.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잴 수 있는 돈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저는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만 원 정도면요. 6점은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지금 뭐 민주당을 염려하면은 민주당을 돕는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리스크를 좀 볼 텐데요. 주가 조작 의혹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 과정에 쓰인 자금을 댔다, 이런 쩐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을까, 강행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 과거부터 뭐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본부장이라고 해서 본인, 부인, 장모 뭐 이런 리스크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털고 가야 될 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수사 결과를 오롯이 지켜보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쭉 얘기가 나왔었지만 여하이 그 권오수 회장과 이모 선수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 이모 씨와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김건희 씨가 알고 그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결과를 갖고 얘기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곽상도 전 의원 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곽 의원 자택이랑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상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대장동 비리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돈을 먹은 자가 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검찰, 경찰의 수사를 보면 이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되겠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이 50억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검찰의 제19 감사주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과 패턴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앞으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이 구속된 데 이어서 지금 김건희 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는 선수가 한 명이 또 최근에 추가로 구속이 됐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회장까지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상하는 일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공정과 예. 법치, 상식을 주장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교수 그리고 박정화 전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